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시 한 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로. 시인은 알렉산드로 푸시킨입니다. 먼저 푸시킨의 이 시를 들어보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시는 연령층이 높은 분일수록 많이 들어본 시일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37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러시아 근대 문학의 초석을 세운 문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인으로서는 시인과 소설가로 두루 활동을 했고요. 문해사조의 영향권에 있어서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두루 섭렵하고 또 수용했습니다. 사상적으로 볼 때는요,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제정 러시아 치하의 농노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사상이었죠. 농노제가 없어지려면 제정 러시아가 타도되어야 하는데, 제정시대에 우리 같으면 왕정시대에 엄청난 역모를 품은 사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푸시킨은 젊은 나이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좌절됩니다. 그 좌절되고 나서 요 시찰 인물로 낙인이 찍혀 늘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죠. 이러한 정치적인 강건뿐만 아니라 전염병, 그 당시 전염병은 콜레라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 생활도 오래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푸시킨은 젊은 나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거의 길지 않는 생애는 문인으로서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대표작은 1836년 그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소설 대이의 딸, 이 가장 소설로서는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고, 시로서 가장 대표작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이 시는 1825년에 선 시이죠. 푸시킨 나이 26세 때였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칼럼이 발표된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러시아 문학전공의 한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이 칼럼 속에 이 시의 창작 배경이 소개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있었습니다. 26살 된 푸시킨이 15살 난 이웃 손녀에게 서준 시입니다. 한 11년 정도 인생의 선배라는 입장에서 너 인생 잘 살아라 하는
어떤 생각에서 써준 시 같은데요. 시의 내용만 두고 본다면 26살 된 청년이 쓴 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과 신상고초를 다 겪은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의 시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시킨이 이미 젊은 나이에 우여곡절과 신상고초를 다 겪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지요. 이 시의 내용은 생활을 성찰하고 인생을 간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의 큰 제목이 시로 하는 인생 공부인데요. 이 큰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시의 내용을 낭독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만 현실보다는 미래, 비관보다는 낙관, 순간보다는 영원, 절망보다는 희망 등을 삶에 대한 가치의 목록으로 작성된 시로 읽히고 있습니다. 삶의 부정적인 그림자보다는 삶의 긍정적인 빛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까요? 앞서 말한 러시아 문학 전공 교수가 쓴 칼럼을 보면 이 시를 하나의 비유법을 사용해서 희망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가 하면 얼핏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최근에 미스터 트롯에서 한 소년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국민의 마음을 울려주었죠. 그 국민의 마음을 울려주었던 그 옛날 노래 말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 들어본 적이 있죠? 창가풍의 유행가입니다. 그 당시의 대중가요를 유행가라고 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 풍진, 바람 속의 티끌이란 뜻입니다.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을 두고 풍진이라 한다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낱말의 표제어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풍진 세상이 뭘까요? 불편한 삶의 여건이나 살기 어려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풍진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홍진입니다. 풍진은 아까 바람 속의 티끌이라고 했는데 홍진은 글자 그대로 붉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 정거긴의 상춘곡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의 어떠한 곳으로 시작되는 가사문학이 있습니다. 홍진, 붉은 먼지, 불편한 어떤 살림살이, 세상살이, 삶의 여건 이런 것을 뜻하죠. 내가 조금 노래를 불러봤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면 이렇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네 희망이 조옥할까. 부귀 영화를 누려서니 향유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있지 않다.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노래 원곡은 우리나라 곡이 아닙니다. 영국의 춤곡이었어요. 이것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으로 와가지고 1910년 우리나라가 나라가 빼앗긴 해가 1910년 아닙니까? 그때 일본에서 한 학교의 한 여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제자, 여학생을 위한 진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교사가 붙인 노래말의 제목이 새하얀 후지산의 바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이란 말은 한자로 뿌리 근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이것을 두고 새하얀 후지산의 뿌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때 뿌리 근자는 바탕입니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한 기독교 신자 한 분이 우리말 가사를 다시 또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1921년인가요? 지금부터 99년 전, 그 약 100년 전에 있네요. 이름 없는 두 소녀 가수에게 노래를 시켜서 그 음반이 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 잡음이 많은 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음반에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노래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불리고 제목도 옳게 없었어요. 탕자, 자탕가, 방탕한 사람이 스스로 탄식한다. 당자 자탄간이 내용의 시작이 이풍진 세상을 했으니까 이풍진 세상이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주로 구전되어 온 노래였는데 1930년 그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최규업이가 최가 아니고 차이 최규업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세간의 노래로 세속의 노래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래는 부귀 영화를 누려서 더 이상 세속의 희망이 없다면 기독교에 귀하라 하는 선교의 의도로 불리진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9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의도는 온전히 사라지고 세속의 노래, 세간의 노래로 불려졌는데요. 최규업 씨가 음반으로 녹음을 해서 이 노래가 비로소 대중됩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인정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원곡이 우리 곡이 아니고 영국 곡이고 음반으로 녹음된 시점도 최초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있는 가요로 전래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가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절망가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희망을 갖고 희망 없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그 극소수겠죠. 상위 1%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제강점기의 금수저입니다. 만석군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 조기 유학해서 귀국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담소하락에 웃고 즐기고 하면서 엄벙덤벙 살아가면서 주색, 술과 여자와 노름입니다. 잡기는 노름입니다. 주색 잡기에 침몰하는 인생. 그것을 은근히 꾸짖으면서 원래 이제 막 그냥 기독교에 귀하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곡이 희망가였습니다. 사실은 절망가였죠. 이 안에 그 상위 1%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같으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좀 알만한 사람 중에 소설가 김동인입니다. 소설가 김동인은 평양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생 때부터 동경에 유학을 했고 온갖 여성을 편력을 다 해서요. 여성 편력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잘생긴 얼굴에 일본 여자도 있고 서양 여자를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서울에 살면서 술 마시고 싶을 때는 압록강 그 건너에 그 단동 같은데 가가지고 1등석 열차를 타고 아주 값비싼 1등석 열차를 타서 압록강 지나서 중국 고급 백을 마시고 다시 그날에 경성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소설을 쓰게 되고 뒤에 조발성 치매를 일으킵니다. 나이 40의 나이에 치매가 왔어요. 6.25 때는 그 부잣집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았죠. 김동인은 근대 소설사에서 불멸의 공적을 남겼으니 무의미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노래의 내용처럼 엄벙덤벙 살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시인 백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머리에 낭독한 역본도 백석의 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들 알려진데 제가 문헌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해방기 또 1950년대 제1공화국을 거쳐서 개발연대기에 인기를 모았던 시입니다.
개발연대기 처음 듣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60년에서 1987년 27년간이 개발연대기다. 4.19부터 6월 항쟁 때까지 민주화의 원년이라고 하는 6월 항쟁 때까지 대체로 이 27년은 정치적으로 군부, 신군부가 지배하던 독재의 시기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고취하면서 단계를 요구하는 체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시는 우리의 그 개발 연대기에 가장 합당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발소 액자에, 공책 표지에, 또 책받침에, 일기장의 간지에 서여 있었던 시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삶이 팍팍했기 때문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 전 인민이 한 소리로 낭송할 정도로 유명했던, 자기 나라 시는 아니지만 인민적인 시였다. 미래를 향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희망이 내포된 시였습니다. 특히 푸시킨은 어떻습니까? 농노제를 폐지하자고 했으니 사유재산을 공산화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원조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는 일본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도 성장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였죠. 한국전쟁 이후에 고도 성장기가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니 더 이상 희망이랄 게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조건, 현실의 조건이 자기의 뜻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즉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잠시 자제해달라.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자만이 고진감래를 향유한다. 고진감래, 우리 동양권에서 많이 쓰는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약간 뭐랄까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는 자신의 뜻에 맞는 미래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슬픈 날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라, 억눌러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 조건이 슬프고 괴로운 삶의 조건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진다, 지나간다. 또 지나간 모든 것은 그립게 된다. 지나간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그리워하게 된다는 말을 아름답게 된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역본도 있더군요. 결국 같은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거는 왜 아름답고 또 과거는 왜 그리울까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가 버린 것,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영원히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마치 잃어버린 낙원, 즉 신라군과 같은 것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름답고 과거는 늘 그리움의 대상, 또 동경의 대상이 된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과거는 꿈처럼 아득하다. 꿈처럼 아득한 게 바로 몽롱한 거 아닙니까? 몽롱한 게 우리가 필요하죠. 왜? 현실이 고통스럽고 슬프면 현실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바로 꿈처럼 몽롱한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벗어났으면, 이 현실이 아주 행복하면 벗어날 필요가 없죠. 현실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것을 벗어나서 비현실이 되는 게, 비현실이 바로 아득하게 몽롱한 게 마치 잃어버린 낙원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 꿈 많이 꾸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꿈이 다 좋은 꿈만 있습니까? 악몽도 있어요, 악몽. 그 꿈이 가에 눌리는 악몽이라면 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대해서 진절머리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또 현실을 극복하는 비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몽롱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시는요, 시대에 따라 늘 새롭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놓고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가 어떻게 읽혀야 되느냐, 어떻게 다시 읽혀야 되겠느냐, 재해석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발연대기라는 아까 단어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시의 잘 살아보세, 1970년대 시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식의 무턱된 희망가로 읽힐 수는 없다. 다시금 해설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풍진 세상은 오늘날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이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서로 간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틈새리에 불화와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풍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틈새리, 이 틈새에 항상 문제적 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문제적 개인, 소설에서는 이것을 문제적 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대의 문제적 개인은 누구인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또 세상을 성실하고 양심껏 살아가면 손해났고 느끼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적 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권을 가진 존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어야만이 좋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 전선에서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을 뽑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성세대요, 기득권자입니다. 옛날에는 영구주의 때문에 무슨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영구주의가 확실히 엄격했는데 요즘은 만에 안에 엷어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즘 세상은 어때요?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지고 또 개천에 용이 나는 사회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생세대입니다만 기생세대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 희망은 현실의 난간에 적잖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2020년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뜻밖의 현실의 난간이 생겼습니다. 이 난간으로 인해 취업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춘의 좌절감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그 이상일 겁니다. 기회의 문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현실의 조건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희망가가 희망을 노래해야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노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노래하게 되면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세상이 불공정이
공정을 지배하고 무양심이 양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삶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해도 마침내 공정이 승리하고 양심의 빛이 현실적 난간의 어려움을 밝힐 때 우리 사회는 믿음에 가득 차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